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 하성란입니다. 20세기 문학의 거장인 보르헤스는 각각의 책은 각각의 독서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책의 운명은 결국 독자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일 텐데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독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분입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의 소설 세계는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걸쭉한 사투리로 토속적인 정서를 듬뿍 담아낸 소설에서부터 도회적 정서가 물씬 나는 이야기까지 경계도 벽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청준의 지적인 관념성과 김승옥의 묘한 모던함에 경도됐다고 말하는 그는 문학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한데 품은 창조적인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관념적인 주제까지 넘나들며 다양한 소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학은 독자에게 늘 신선한 자극이 되는데요. 독자에게 소설의 볼거리와 읽는 재미를 더하는 그는 소설가 구요섭입니다. (1987년) 단편소설 마디로 등단해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 어느덧 중견 작가가 되어 한국의 문단을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20여 년 그가 지나온 자취는 한국 문학의 변천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매해 각종 시상식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집필 활동을 해왔다는 증거겠죠. 그런 그의 소설을 통해 독자는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폭넓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저서 중에서 저녁이 아름다운 집은 삶과 죽음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잔잔하지만 때론 격정적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주옥 같은 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명두와 조율 피아노 월인 청강지곡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황순원 문학상과 허균 문학작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승경과 누이의 죽음을 통해 산업사회의 이면을 담은 TV 겹쳐,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대한 작가의 사유가 잔잔하게 녹아있는 표제작 저녁이 아름다운 집 등 모두 9편의 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과 감각의 세계를 꾸미고 사람들을 맹신과 착각의 세계로 후리는 작가이기보다는 맹신과 착각의 말을 깨는 말, 글을 깨는 글, 허구를 깨는 글을 쓰고 싶다는 작가 구요섭. 그의 따뜻한 필력을 느끼고 싶습니다. 소설가 구요섭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2의 전성기라는 생각이 입장에서 듭니다.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지금 또 알라딘의 장편을 연재하고 계시죠. 네. 예. 글쎄 늘 전성기였는데 네. 예, 작품이 시원찮았던 모양인데요. 아니요. 갈수록 욕심이 생겨요. 열심히 잘 해봐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나이만 먹는다는 게 억울하다기보다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네. 예, 이제 열심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라딘이 연재하는 장편 소설이 랩소디 인 베를린. 네. 네.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18세기에 우리나라 조선인 하나가 그쪽으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러 떠난 거죠. 그건 아니고 아직 이제 연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조금 네. 미리 얘기하는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끌려갔어요. 네. 그 조선시대 때 일본 임진왜란 때 네. 악공으로 이제 나가사키에 끌려가서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독일까지 노예로 끌려간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음악가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존한 인물인 거죠. 실존한 인물은 아니고요. 아, 네. 예, 그 실존한 인물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소설이 또 있었죠. 네. 예, 베니스의 꼬리야 뭐 이런 네. 소설도 있었고요. 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독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관건 때문에 인터넷 연재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인터넷 연재는 굉장히 오래전에도 하셨었죠. 네, 아주 오래 초기에. 네, 전자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왔을 때요. 네, 1세대죠. 그때 네, 연재 네.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또다시 이제 인터넷 연재를 하고 계신데, 예. 새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남다른 각오나 그런 게 없으시겠지만, 예. 그때하고도 또 사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아니었고요. 예. 그냥 PC통신이라고 네. 했었고요. 푸른 바탕에 흰 글씨로 하던 그야말로 흑백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총천연색의 광고에다가 뭐 또 너무나 이제 그 댓글도 그때그때 빨리 아주 순발력 있게 달리고 그리고 24시간 독자들 눈에 노출되어 있다는 일종의 그 긴장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긴장도 되지만 또 왜 홀로 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뜬 눈으로 감시는 아니고 네. 애정의 눈길로 바라봐주는 식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힘들고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 분발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다 쓰고 나서 얼마나 알아 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서 글 쓰는데 많은 힘을 중간중간 얻게 된다. 그런 특징이 있더군요. 여러 가지 닉네임이 따라다니잖아요. 능수능란한 작가, 또 어느 분은 유목형 작가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예. 그건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이런저런. 글쎄, 뭐, 제 인상을 봐도 어디 유목형은 아닌 네. 것 같고, 또 능수능란보다 일종의 약간 고지식하고, 샌님 같은 생각이 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흉내를 잘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면 다 모창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제 노래가 아니라 그 가수의 네. 노래가 돼버려요. 그럼 배우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주는 연기, 자기의 배역을 소화내는 그 다양한 성격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쪽이 아닐까. 그냥 저는 그만큼 자아가 없는 것 같아요. 제 특성이.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그걸 해내는 이런 것을 즐기고 또 재미있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양하다는 거는 그런 소설 속에서의 그 등장인물의 다양성이 잘 이입된다. 그런 것. 뭐, 작가의 그 본분이라는 게 나는 그 이입과 그 빙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인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걸 연기해내는 것, 그들의 삶을 연출해내는 것. 그렇게 보면 갑자기 제 자랑이 막 돼버리네요,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 어느 행사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 시계가 걸린 자리 너무 잘 읽었다고, 정말 잘 읽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때도 그렇고 지금 저녁이 아름다운 집에 실린 몇 편의 소설들도 그렇고 죽음에 관한 시선이 이제 죽음 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문학의 주제라고 하면 죽음일 테지만요. 네. 예, 왜 요즘 한창이신데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가사를 좀 바꾸면 죽음은 한순간 그대로가 삶이라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지금 필요한가, 산 사람에게. 그건 너무도 당연하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정말 훌륭한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삶을 어떻게 비춰낼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삶의 문제에 늘 천착하게 되고 누구도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삶을 비추는 좋은 거울이 뭘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정말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이것이 죽음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간
아마 이 소설집 전반적으로 그런 죽음의 거울을 좀 사용해 본 게 아닌가. 네. 예. 죽음을 통해 삶을 반추하는 소설집 저녁이 아름다운 집에는 9개의 단편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서 2007년 허균 문학작가상을 수상한 작품 조율의 무대를 영상으로 만나보신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두물머리가 내려다 보이는 운길산 자락. 이곳엔 천년고찰이 하나 있습니다. 돌틈으로 물이 흘러나와 땅에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낸다고 해 이름 붙여진 곳 수종사. 신라 때 지어졌다 사라진 절인데요. 1459년 세조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이 바로 조율 피아노 어린 청강지곡의 무대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한 여자와 피아노 조율사인 남자의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어느샌가 귓가에 피아노의 선율이 들리는 듯한데요. 소설의 무대인 수종사 역시 그림 같은 풍광을 자아내고 있어 글을 쓴 작가는 물론 읽는 이의 마음까지도 빼앗는 소설, 조율 피아노 월인 청강지곡입니다. 잠깐 소설 속 그녀의 기억을 따라 수종사를 돌아보려 합니다. 생각나요? 기억해봐요. 가을의 수종사. 삼정원이라고 했던가. 그 다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양수리는 어째서 양수리인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이 그림처럼 만났죠. 양수, 두물. 그러고 보니 같은 말이네요. 지금 당신 어떤지 알아요? 그날 말없이 두물머리를 내려다보던 모습이에요. 한참을 내려다보던 당신은 제가 차 드세요 라고 말했을 때야 뭐라고 중얼거렸죠. 다원의 큰 유리창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라고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곳에 앉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차 마시는 법을 잘 알고 있던 당신이었지만 그곳 다원의 젊은 여자분이 차를 시작하고 마치는 순서를 워낙 친절하게 알려주는 바람에 당신은 그저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만 했죠. 하지만 차값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신은 많이 놀라는 듯했어요. 공짜로 마시기엔 너무 좋은 풍경, 너무 좋은 새작이었으니까요. 당신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쩔쩔맸어요. 출입문 옆 복전함을 발견하고서야 멋쩍은 웃음을 지었죠. 생각나나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종사는 소설 속 그와 그녀가 사랑을 싹틔운 곳이자 삶과 죽음에 대한 작가의 속 깊은 눈길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가 구효서는 수종사의 빼어난 풍광과 자연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죽음조차 삶의 일부이며 사랑함에 있어서도 소유하기보다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갑작스런 죽음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곁을 떠난 여자가 영혼이 되어 남자를 찾아오는데요. 작가는 그녀를 통해 삶과 죽음, 존재를 보는 시선을 새롭게 풀어놓습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사랑. 우리 사이에 무엇이 떠나고 무엇이 떠나지 않았나요? 당신이 잊으려는 것. 그게 무엇일까? 항상 변함없는 그대로를 잡아두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잡는다 해도 순간 그건 이미 잡고자 했던 그것이 아니잖아요. 애써 잊으려고 하지 않고 애써 잡으려 하지 않으면 삶도 죽음도 둘이 아닌 것 같아요.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인간의 숱한 감정과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곳 수종사. 해질녘 수종사의 풍광은 더없이 묘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이곳에서 작가는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죽음이 있기에 삶이 아름다울 수 있으며 삶과 죽음은
그렇게 늘 함께 존재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무대인 수종사 경내를 돌아보니 어느새 마음 깊은 곳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율에는 색다른 부제가 달려 있어요. 예. 그 안에 이제 달빛 월광이라는 그런 피아노 곡이 흐르기도 하지만 그 달빛을 다른 어린 청강지곡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한 여인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조율도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이어서 맨 처음에 피아니시모로 시작해서 메조 피아니시모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편의 음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끝은 또 우리의 어떤 빤한 상상을 또 빤한 상상력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요. 예. 네, 사실 조율 그러면 이제 그걸 뭐 튜닝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는데 피아노 조율이고 피아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월인 천강지곡도 곡 아닙니까? 네. 곡 노래고. 그런데 이 월인 천강이라는 게 그게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뜬다 그런 뜻인데요. 다른 하나이면서도 1000개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그 역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물 위에 뜨는데 그 물이 호수가 아니고요. 강이에요. 호수와 강이 어떻게 다냐면 호수는 멈춰 있는 물이고 강은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비쳤던 달에 그 물은 이미 흘러가고 없죠. 그것처럼 이미 비춘 그 강물은 흘러가고 없지만은 달은 늘 거기에 있는 것. 그러니까 흘러가고 없는 것과 늘 있는 것의 상관관계. 그 어떤 비의 같은 것. 그러니까 죽음도 흘러가는 거라면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을 것 같다.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여인이 죽었고 사랑하는 한 여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여인이 화자예요. 그죠? 네. 예. 처음서부터 그 사람이 이제 살아서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나중에 독자들은 이게 죽은 유령 같은 화자 자체가 죽은 사람이구나. 그럴 때 느끼는 죽어 있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화자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어린 천강이라는 그 의미와 또 여기 피아노 곡들 그리고 이 소설의 구성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못 쳐요. 예.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게도 뒤에 이제 이 화자인 여자 주인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와 또 절로 올라가는 그런 네. 아낙네들의 교차 대화. 편집으로 이렇게 살짝만 알려주시잖아요. 네. 네. 분칠질라서 굉장히 죄송한데 너무 친절하면 재미가 없어질 것 네. 같아서요. 네. 예, 그 피아노는 전혀 칠지 모르지만 그 피아노 조율 기술을 이거 쓰느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익혔죠. 네. 그러시군요.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단편소설 승경입니다. 승경이란 말은 좀 낯익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요? 승경이라는 단어는? 승경은 이제 그 명승고적 그러죠. 네. 그 승자가 이제 뛰어날 승자라고 네. 해서요. 승경 그럼 뛰어난 경치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 있죠. 예. 네. 저는 이 승경이라는 소설의 첫 문장을 읽다가 오독에 빠질 뻔했어요. 소바 알갱이를 이라고 말한 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네. 그래서 저는 죽은 여자에 대한 한 회상이래요. 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근데 의도하신 거죠. 이런 문장 하나, 장면 하나도 다 의도하신 건가요? 글쎄 우리 이제 하성란 씨도 작가니까 너무 잘 알지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콤마 하나, 맞춤표 하나, 네. 단어 하나에 거기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문장에서 숨을 멈췄다고 하지만 어떤 상념이나 그 골똘할 때 우리가 숨을 잠깐 멈출 때 독자들도 그때 조금 숨을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쉼표를 찍기도 하고요. 또는 직접 숨을 멈췄다라고도 하면서 그 분위기를 네. 숨을 숨을 멈추고 잠깐 저교해지는 시간을 상상하게끔 유도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쓰곤 하지요. 네. 이 안에서 흥미로운 건 이 소설 속의 화자도 작가이면서 나가사키 마을을 취재하러 가는 길에 이 마을에 잠깐 들리게 되는 건데 네. 아무래도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사키 파파라는 네. 장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설 때문에 갔고요. 그 소설 이 승경에도 한 700매 정도 쓸 거다 했는데 그 나가사키 파페가 700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가사키에서 전쟁 포로로 결국 유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지금 연재 중인
랩스테인 베를린의 한 주인공이 바로 나가사키에서 네.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제 얘기죠. 뭐. 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선생님의 장편 소설 낯선 여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안에서 그 주인공은 그러니까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로 각색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주인공은 와사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음식이든 와사비를 예, 갖고 예. 다니면서 계속 첨가해서 먹는데 예. 나가사키도 그렇고 여기 기닌코 호수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절임 음식 예. 또 거기서도 보면 황태절임 같은 예. 같은 음식도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그리고 소바 알갱이로 시작되는 그 메밀차라고 하는 거죠. 네. 예, 메밀차는 덮는 게 아니라 볶는 거죠. 알갱이니까요. 예. 그 알싸한 맛이랄까 이런 것이 겹쳐지면서 맛의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혀의 소설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그 어느 시나리오 작가는 장면 구성, 장면화 할 때 이렇게 먹는 장면, 식사하는 장면을 많이 일부러 넣는다고 해요. 일종의 그것도 전략일 수가 있겠는데 사람은 뭘 같이 먹을 때 그 먹는 효과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뭔가 이렇게 긴장을 풀지 않아도 먹는 사이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 먹는 즐거움도 굉장한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먹는 즐거움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음식이 등장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즐거워진. 그러니까 제 소설 읽으면서 좀 침 좀 흘리라고. 그럼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음식 얘기가 나가사키 파파의 음식점이 이 공간이고요. 여기도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황태 얘기는 실제로 그 피폭 환자들이 많이 먹었다고 해요. 나으려고. 실제로 낫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낫다는 사람도 있긴 있대요. 네. 저는 그렇게는 안 마셔봤는데 메밀차를 원래는 차게 마시는 건가요? 차게 마실 수도 있고 따뜻하게 마실 하시는데 수도 말하자면 요 계절이 차게 네. 마시면은 알맞을. 네, 그렇군요. 네. 2006년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의 명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는 화자가 아주 오래된 굴참나무예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사람도 아닌 것이 화자죠. 네. 사람도 아닌 것이 그 소설을 써나가고요. 둘째는 생명도 없는 것이 써나간다. 이것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돼요. 이중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지도 않은 사람도 아닌 것이 화자가 된다는 것은 재밌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고 주검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검? 네. 주검이 말을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말할까요? 삶에게 말하겠죠. 이런 구조. 아까도 거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삶을 비춰보는 어쩌면 가장 훌륭한 거울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봤을 때 죽음이 삶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그럼 이제 독자나 산 사람들은 거기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굴참나무를 화자로 썼습니다. 그 굴참나무는 이제 그 마을에 서서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욕망, 또 죽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의 입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명도라는 것이 뭐죠? 늘 이렇게 궁금한 단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네. 그 명두는 사실 이게 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무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굳이 한자로 쓰면 또 쓸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샤먼들이 갖고 있는 그 집기, 물건들을 다 명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뭐 방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두라고 하고요. 또 그 혼을 불러오는 하나의 도구로서 특정한 나무 조각이나 사금 바리, 혹은 뭐라 그럴까요? 작은 칼 이런 것들을 명두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작가와 작품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문학평론가의 설명을 통해서 구에서 작가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그 작품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문학적 모험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루는 소재, 이야기에서도 계속 그 새로운 영역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소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계속 그 문학적인 실험이나 그 갱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젊은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마 소설가들이 가장 인정하는 소설가가 아닌가, 그 고유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소설을 잘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뢰감을 주고, 그래서 소설의 장인이다 할 그런 장인의 그 칭호를 붙여도 조금 더 지나치지 않은 그런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인데요. 그 아마 이번 소설집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소설집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죽음, 바로 이 메멘토 모리, 그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죽음이 같이 있다는 것, 그런 그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 죽음에 대한 수락이나 긍정이 어떤 허무라든지 체념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인정하는, 죽음이 이렇게 되비추는 삶의 어떤 환한 자리라든지 그런 그 삶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이 아주 다채롭게 다양한 이야기로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편 한 편을 읽는 소설적 재미도 상당히 은근하고 깊어서 독자들한테 정말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유 선생님이 이번 소설집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문학적 전언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잘 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는다는 거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 아마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껴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좀 더 충실해지고 윤리적으로도 더 고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불망이라는 게 아마 작가의 세광이라기보다는 이번 소설집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이렇게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고, 또 생각해 보면은 좋은 문학이나 좋은 소설이라는 건 결국 바로 그 불망의 글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녁이 아름다운 집하고 같이 아마 읽으시면 좋을 작품으로는 제가 2008년에 나온 그 장편 소설입니다. 그 나가사키 파파라는 점인데요. 그 아버지 찾기라고 하는 거는 문학적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아주 그 경쾌하고 재미있게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만나게 된 다양한 사람들, 인물 군상들이 맺는 유사가족,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그런 그 관계가 아주 재미있게 펼쳐져 있는 작품이고요. 이걸 통해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좀 강한 거지만 어떤 핏줄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좀 비판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선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표제작 저녁이 아름다운 집, 이제 저도 저녁이 아름다운 집이 어떤 집이란 것을 막연하게 느끼게 되고 그걸 부러워할 수 있는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요. 저녁이 아름다운 집이란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그 저녁이란 어쩌면 일몰의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는지요? 죽음 자체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모를 게 죽음이겠죠. 누구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뭐 아름답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추하다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과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때로 죽음은 아름답게도 추하게도 또는 신비하게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삶에 대한 아주 그 지독한 그 삶의 욕구도 있지만 정반대로 죽음에 대한 욕구도 있다고 배웠죠. 네. 뭐 저쪽은 에로스라고 그러고 이쪽은 타나토스라고 하거나 또는 뭐 프로이트의 설명을 빌면 쾌락 충동이라든가 죽음 충동, 이거는 거의 뭐 같은 에너지로 작용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왜 사람은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낄까? 왜 사람은 죽음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할까? 왜 사람은 죽은 골참나무를 화자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할까? 왜 자꾸 죽음을 다룰까라는 것은 죽음이 반드시 삶의 어떤 영향 혹은 추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스스로 끌어들여서 죽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다. 여기에 인간의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포착하기 위해서 자꾸 죽음 얘기를 하게 됐고, 저녁의 아름다운 집도 사실 저녁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저녁의 아름다운 집도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지어내게 된 거죠. 네. 그 제목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예, 또 다른 단편이 사자월. 예. 예. 제목이 또 어려워요. 비장해요. 네. 예. 그 사자월의 부제가 영어예요. 네. 요즘 하도 그 젊은 사람들 노래에도 다 영어로 불러서 네. 저도 사랑에 빠질 땐가요? 아니 사랑이 떠날 때예요. 떠날 때요. 예, 사랑이 떠날 때. 예, 그것도 이제 이별이죠. 네. 이별을 겪은 22살짜리 이제 여대생의 이야기인데, 예, 그 아주 빛나는 젊은 청년을 좋아했던 한 여대생이 이제 이별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할머니한테 가요. 할머니. 네. 눈도 안 보이고 잘 듣지도 못하는 밤과 어둠과 같은 할머니한테 가죠. 이쪽은 빛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사자월이라고 그 푸르고 큰 달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깜짝 놀라고 무서움에 떨게 되죠. 그동안 낮밖에 모르고 밝은 것밖에 몰라고. 그러나 달은 우리 낮에도 떠 있잖아요. 네. 근데 모르잖아요. 네. 밤이 돼야만 드러나는 푸르고 큰 달이 우리들이 이게 일광성처럼 낮만 추구하는 우리들의 욕망을 크게 꾸짖는 거죠. 책망하는 그 소리가 사자 울음소리 같다. 그래서 사자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자월의 할머니도 그렇고요. 네. 또 승경의 그 여자 주인공으로 나온 그 분의 남편도 그렇고 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이것은 어쩌면 작가 후기에 쓰여져 있는 어떤 말과도 좀 닿는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낮에도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을 못 보고 사는 우리들의 청명관이 같은 삶이 있다면 할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를 이제 고창 할머니인데 얘는 고장 할머니라고 그러죠. 고장난 할머니라고. 그게 뭘까요? 어떤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에 대한 자기한테 필요 없다고 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할머니한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이렇게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와 결핍과 그 불완전함이 정말 그것이 불완전함인가? 어쩌면 우린 그보다도 더 많은 불완전과 결핍 속에 살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고 우리에게 크나큰 우연을 줄 것은 바로 밤, 어둠, 그런 결핍과 불완전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역설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네. 또 다른 단면 TV 겹쳐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는 캡처 같은 캡처란 단말을 언뜻 떠올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캡처된 장면들은 묘하고 일그러지고 재미있고 우스운 장면들이잖아요. 네. 인생의 한 장면이 겹치는 텔레비전 화면처럼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네. TV가 겹친다는 거는 슬픔과 기쁨이 겹칠 수 있고 행과 불행이 겹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러면서 세상은 흘러가는 거고 삶은 흘러가는 건데요. 이 TV 겹쳐에 나오는 누나는 늘 현실에 대한 뭐랄까요? 불만? 이게 떠나려고 해요. 어디로? 선진국 좋은 나라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 굉장히 많잖아요. 그 TV 겹쳐에 나오는 나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나오듯이 그들은 한국으로 꿈을 찾아왔듯이 우리 누나도 외국으로 꿈을 찾아서 가고 싶었던. 그러나 결국은 한국에 오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데모가 돼서 그들을 먹여 살리다가 결국은 이제 암에 걸려 죽잖아요. 네. 죽으면서 어디에 갇히냐면 30입방 센티미터 요만큼한 그 땅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작은 세계와 그녀가 향했던 큰 세계라는 게 뭐냐. 어쩌면은 전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기 어디의 멋진 삶보다도 지금 여기의 삶에 우린 충실한다는 것이 얼마큼 행복한 것이냐를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꿈 찾아 희망 찾아 파랑새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 인생 다 허비하는 것 같아요. 파랑새는 내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누님이나 또 외국인 노동자나 또 많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또 반성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TV 얘기가 나왔어요. 작가 후기에 보면
선생님의 고집스러운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쓰는 것은 작가의 숙명이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을 맹신과 착각의 세계로 후리는 것마저 숙명이랄 수 없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싫다. 아, 멋진 말이에요.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싫다 그랬죠. 네. 뭐 다 그렇겠지만 저도 이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거, 이 문학이라는 게 언어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정말 그 준엄한 자기 책임이 좀 있어야 되겠다. 말이 정말 사악한 말이 될 수 있고 성스러운 말이 될 수 있고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사실이 될 수 있는데 말이 가진 숙명이고 한계인 것 같아요. 말만 가지고는 우리는 뭔가를 증명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크게 나눠서 두 종류인 것 같은데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작가는 뭐냐? 말을 믿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을 반성하고 회의하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요. 독자가 어떻게 하든 작가가 너무 말에 사로잡히거나 말을 스스로 맹신하거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린다면은 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기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아까 삶과 죽음이 그렇듯 정반대로 말을 의심하고 반성하고 회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문학이 아니겠는가.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뭐 문학에 대한 자기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던져놓는 말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반상하면서 어떤 진리나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소설이고 문학인 것 같아요. 다음 드릴 질문이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였는데 네. 그렇다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하라면 비하일 텐데요. 네. 10수년 전에 어느 모임에서 그 선배에게 질문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이제 베스트셀러인 작가들도 와 있고 네,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독자들이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를 에게 이제 몰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영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쪽 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길로 묵묵히 걸어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문학은 무엇인가요? 그 길로 걸어올 수 있게 해준 힘은 무엇인가요? 그 베스트셀러 자체가 우리는 뭐 문학의 뭐랄까 경중을 따지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일이 수입이 좀 많아지면 좀 위로가 되는데요.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제 다짐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좀 오래된 소설이지만 제 소설 중에 포천에는 시지프스가 산다 이런 단편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저에게서 문학은 그 시지프스가 짊어지고 올라간 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적이 있었죠. 야, 시지프스가 왜 자꾸 영원히 언덕을 올라가서 돌을 굴려 올라가는지 아느냐? 그리고 또 굴러 떨어지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다 올라가서 지가 슬쩍 발 뒤꿈치로 그 돌을 밀어가지고 또 떨어뜨리는 거란다. 그리고 또 떨어졌네. 그러면서 내려가서 또 올리는 거란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놓고 스스로 그 일을 무화시키고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는 반성과 회의라고 생각해요. 이 돌을 이만큼 올렸으니까 성취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그 성취를 무화시키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끌어올리는, 그래서 성취는 없고 남아있는 것은 시지프스의 거친 숨과 걸음걸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저에게는 문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거친 숨과 또 걸음걸이, 그것이 바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뭘 성취해서 뭘 많이 먹고 뭘 누리고 이것이 빛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빛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회의하고 반성하고 거부하고 부정할 때
야, 여긴 정말 자기 소외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 아까 말했던 숭고함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제 합리화 같아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오늘 멋진 말만 많이 하신, 멋진 말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넘나듦이 큰 작가, 경계가 없는 구요소 선생님께서는 어떤 책에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구요소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9.11 테러 이후 제기됐던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 호모 사케르입니다.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테러와 생명 파괴가 만연한 이 시대의 폭력과 정치, 삶에 대한 치열하면서도 독창적인 사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요소 작가의 두 번째 추천 도서는 100년 동안의 고독입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진 한 마을과 이 마을을 세운 한 가족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콜롬비아의 실제 역사인 동시에 인류가 체험하는 신화와 전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발표돼 큰 반향을 일으킨 가라타니 고진의 책 네이션과 미학인데요. 내셔널리즘을 집대성한 이 책은 제국주의적인 그리고 식민주의적인 무의식을 정치 사상이 아니라 미학을 통해서 해부하는 특별한 책입니다. 끝으로 구요소 작가는 유럽에서 큰 인기를 모은 책 비단을 추천했습니다. 유럽의 아내와 일본에 있는 묘령의 여인을 오가며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음악학을 전공한 작가 특유의 강렬한 언어의 선율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구요소 작가의 추천도서였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연재하고 있는 랩소디 인 베를린은 언제쯤 독자가 만나볼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도 한 1,600매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다음 달, 1월 달에 끝납니다. 네. 1월 달에 끝나고요. 그리고, 봄에, 3월이나 4월에 네. 따뜻할 때, 네. 그때 나올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그 책이 나오면 또 독자 한 사람으로서 꼭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구요소 선생님께 낭독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낭독해 주실 부분은 어디신가요? 조율 어린 진강지곡의 한 부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부도는 소를 찾는 과정도 중요하게 설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여의는 거라오, 있는 거지.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 무생물이 아닌 생물이라는 생각,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생각, 불변하고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집착들을 두루 잇는 거지요. 하지만 대상이나 관념을 잇는 걸로는 공한 세계에 다다르지 못하지요. 소라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아마저 소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동까지 사라지는 거고, 그게 금강경의 반야세계라고.